이강민의 잡지사 11월호 13번째 페이지. 남양주에서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역사를 전하러 오신 오목교 특사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네. 11월 중순이니까. 박광일 선생님 올해도 많은 곳을 답사 다니셨겠지만 특별히 좀 기억에 남는 곳이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제 여정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하와이가 기억이 나기도 하고요. 또 유럽의 여러 도시들도 기억이 나는데 네.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은 아무래도 베를린. 베를린을 다녀오셨구나. 네, 브란덴부르크 문을 통해서 사실 아직 우리나라는 분단되어 있는데 그렇죠. 이제 네. 어쨌든 독일은 그 분단이라는 장벽은 넘어섰고 이제 통합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 부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그런 길 말고 또 제3의 길이 있을지 이런 것들도 이제 생각해 보게 되는 네. 그런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예. 여름에 네덜란드도 다녀오시지 않았나요? 네, 그 독일 바로 옆에 이제 네덜란드니까 암스테르담 가서 이제 구경도 하고 국제 도시였으니까 네네. 거기 구경도 하고 하는데 이제 그 옆에 바로 한 30분 정도 기차 타고 가면은 또 네. 헤이그 덴하가 있으니까 헤이그. 거기까지 다녀왔던 여정이었었는데 네. 대체로 활기찼던 네덜란드 분위기에 비해서 이제 데나흐 갔을 때 특히 이제 이준 열사와 관련된 헤이그 특사의 어떤 현장을 찾아봤을 때는 약간은 느낌이 좀 남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곳은 조금 즐겁게 다녔다면은 또 그리고 약간 제3자의 처지에서 다녔다면은 그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여기에 처음 여정을 풀었을 때 1907년 6월 달에 특사들이. 여정을 풀었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그리고 여기에서 열사의 죽음을 맞이했고 다른 열사들이 길을 떠났을 때 또 그 마음은 어땠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네. 거기가 이제 그 차이나타운 근처라서 비교적 조금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었음에도 그래요. 예.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좀 뭉클하고 여러 가지를 좀 상상하게 해보는 그런 헤이그 다녀오신 이야기였는데, 자, 오늘은 헤이그 특사 이야기를 우리가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마침 그저께 11월 17일이 순국선열의 날이었다고 하네요.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열사들을 기리기 위한 날인데, 근데 이 날이 무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제정한 기념일인가요? 맞습니다. 순국선열의 날 하면은 이제 1946년부터는 이제 민간단체에서 97년부터는 나라에서 이제 국가 기념일로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날을 처음 제정했던 건 193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기강 치장이라고 하는 도시에 머물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차리석 선생이라든지 지청천 장군 이런 분들이 뭔가 과거의 역사를 다시 한번 기념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어떤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날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제정했던 게 지금 말씀하셨던 11월 17일 순국선열의 날이었고 당시로는 이제 이름이 순국선열 공동기념일 이렇게 이름을 정했으니까 네. 그 제정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러네요. 거죠. 날짜는 왜 11월 17일인가요? 네, 이제 사실 어떤 기념일을 정할 때 그 날짜를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요. 그렇죠. 11월 17일이면은 이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좀 기념하기에 네. 한겨울도 아니고 가을도 아니고 네. 약간 이제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서 뭔가 이렇게 몸이 움츠려드는 시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행사하기는 별로 좋지는 그러네. 않은 날입니다. 그런 것도 고려를 하는구나. 그런데 문제는 이 날을 굳이 선택했던 거는 네. 우리 역사에서 이 날을 꼭 기억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중요한 사건이 있었던 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바로 1905년 11월 17일 을사늑약. 이 을사. 강제된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날씨가 안 좋을 때 막 흐리고 비가 오고 그리고 막 춥고 그럴 때 예. 오늘 날씨가 을씨년스러워. 을씨년스럽다. 이게 을사년스럽다 해서 온 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는 1905년과 1910년을 모두 국권 침탈의 기억으로 남아 있지만 네. 당대 사람들에겐 첫 번째 사건이었던 이 을사늑약이 국권을 빼앗기는 상징적인 결정적인 사건처럼 충격적인. 느껴졌고요. 예. 그리고 이후에 그러면은 이제 애국지사들, 우국지사들의 목표는 뭐냐면 이 을사늑약을 무효화시키는 겁니다. 그럼 그 을사늑약을 무효화시킬 때 때에 따라서는 목숨을 바쳐야 될 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숨을 바치는 게 순국. 네. 그리고 나보다 먼저 그 일을 해낸 분들을 선열. 이렇게 부르니까 그러면 이 대한민국 그래서. 임시정부에서는 11월 17일을
이제 을사늑약을 무효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많은 애국지사를 기념하는 네. 순국선열의 날로 기념하자. 그렇구나. 이렇게 정했던 거죠. 예. 이 맥락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네. 이 을사늑약이 이제 오늘 설명해 주실 헤이그 특사와는 뭐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일단 을사늑약이 이제 그 강제됐을 때 거기에 반발해서 예를 들어 민영환 선생이 뭐 목숨을 끊기도 했었습니다마는 국가 차원에서 그렇다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크게 움직인 사건이 무엇이었을까? 결국은 나라를 다시 되찾기 위한 결정적인 사건들이 몇 있었을 텐데 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2년 뒤에 있었던 이 을사늑약 무효를 네. 세계에 알리고 대한제국의 자주권을 어떻게 보면은 다른 나라들에게서 동의를 구하고자 했던 사건 바로 헤이그 특사 파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정말 얄궂게도 이 을사늑약을 강제했던 장소가 덕수궁 옆에 중명전. 그러니까 사실은 덕수궁 영역 안에 있지만 지금은 옆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예. 그 중명전에서 강제가 됐는데 네. 그 장소에서 고종이 또 헤이그 특사를 파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명전이 두 개의 역사적인 사건, 그러니까 을사늑약 1905년, 그다음에 1907년 헤이그 특사와 관련된 장소이기 때문에 그 둘이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고 그런 면에서 또 이제 우리가 헤이그 특사하면 이준열사를 순국했던 어떤 상징으로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면에서 오늘 한번 같이 다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일단 선생님께서 헤이그 특사 그 파견 사건을 한번 싹 정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사실 이제 헤이그 특사 사건을 좀 다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모두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 잘 알고 계신 그 내용 가운데 일부가 네.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궁금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네네. 먼저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1905년 이제 을사늑약이 강제가 되니까 이제 고종은 여기에 대한 무효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효를 위해서 헤이그에서 만국 평화회의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3명의 특사를 파견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3명의 특사가 현장에 갔지만 회의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중에 한 분이었던 이준 열사가 굉장히 분통을 터뜨리는 가운데 목숨을 잃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 통감부는 고종에게 어떻게 우리 허락도 없이 헤이그에 특사를 보내느냐 하면서 그 어떤 뭔가 그 책임을 물어서 황제 자리에서 퇴위시키고 그리고 이제 순종이 즉위를 하게 되고 더불어서 우리나라에 또 한 번 국권을 빼앗기는 예를 들어 뭐 군대 해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던 정미 조약을 강제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1907년 헤이그 특사와 고종 퇴위 정미 7조약과 관련된 교과서적인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의문점이 생긴다는 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신 건가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부분의 설명을 듣다 보면은 그럼 이제 헤이그가 국제회의인데 이게 초청을 받아서 간 건지 아니면 우리가 일단 거기 회의가 열리니까 특사를 한번 보내서 어떻게든지 그 회의장의 문을 한번 두드려 보자라고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이 두 개는 굉장히 차원이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초청을 받아서 갔으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회의장에 초청을 받지 못했고 문을 두드려서 한번 우리의 뜻을 밝혀보자고 하는 거는 너무 무모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자의 케이스라면은 지금 현장에서 뭔가 문제가 생긴 거고 후자의 케이스는 우리 정부가 너무 안이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죠. 이 문제가 이제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아니 막상 헤이그에 딱 이준 열사를 포함해서 나타났단 말이죠. 나중에 책임을 물어서 고종을 어떻게 보면은 그 황제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정도인데 이거를 보고만 있었을까 얘네들이. 교과서에서 일본이 뭐 방해했다 이런 그렇죠. 기억이 방해를 나는데.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3명의 특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방해를 했는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이때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헤이그의 특사를 파견한 책임을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은 아니 황제가 특사 파견할 수 있잖아요. 대한제국이 황제니까. 그러면 무슨 책임을 묻겠다는 건지 그 책임이 예를 들어 뭐 을사늑약에 반대가 되는 건지 아니면은 고종이 우리를 기분 나쁘게 했다는 건지 아니면 그리고 1907년에 황제를 퇴위시킬 거면은 1905년에 아예 퇴위시켜 버렸어도 됐을 텐데 왜 빌미를 잡아서 퇴위를 시켰을까? 그렇다면은 이 문제들을
다시 한번 하나씩 풀어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준 열사의 죽음에 대해서 네. 여러 가지 이설이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러네.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네요. 좀 궁금해지네요. 이 네. 부분에 오늘 좀 방점을 찍어서 같이 한번 파고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애초에 그 헤이그 회의 자체는 왜 열렸던 건가요? 그러니까 이 헤이그 회의 자체를 이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헤이그에 있었던 만국 평화 회의입니다. 일단 네. 만국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나라 모든 나라를 부르진 않았고 좀 힘센 나라들만 힘센 나라들 일부 국가 불렀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헤이그 평화회의는 실제로 이제 이준 열사를 포함해서 특사가 갔던 이것은 2차 회의였고요. 1차 회의가 1898년에 먼저 열리기는 했습니다. 네. 역시 이제 헤이그가 이미 그때부터 이제 국제 회의를 열리는 도시였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러시아가 주도를 해서 평화회의를 열게 되는데 러시아가 보니까 주변의 열강들이 러시아의 이권들을 계속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로 볼 때는 이 분쟁을 조금 잠잠하게 눌러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네. 이제 요즘 말로 하면 군축회담을 합니다. 예. 그래서 프랑스도 좀 군대 줄이고 영국도 좀 군대 줄이고 네. 야, 그 일본도 좀 군대 줄여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이었죠. 네. 청일전쟁 직후기도 했었으니까. 그래서 이 회의를 모았는데 열강들은 말을 안 듣죠. 시큰둥. 예. 네, 시큰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나라들이 모여서 그래도 우리 평화에 대해서 한번 얘기는 해왔다. 군축회의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쨌든 형식적이면 조약문을 만들었다라는 성과는 걷게 되는 게 1898년에 1차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1900년을 지나게 되면서 다시 그런 상황들이 격해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다시 이제 후발 주자였던 미국이 그럼 이번에 우리가 주최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예. 그래서 한 1903년 4년쯤을 생각했었나 봐요. 네. 근데 러일 전쟁이 뻥 하고 터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 회의에 대한 어떤 주도권이 일단 미국에서는 빠져나가게 되고요. 러일 전쟁이 끝나고 나서 러시아로 볼 때는 지금 어떻게 보면 수세 국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시 열강들을 모아서 어떻게 보면은 전쟁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 평화회담을 개최하자라고 한 것이 제2차 2차. 우리가 알고 있는 헤이그 만국평화회의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다면은 여기에 서로 전쟁을 하지 말자. 어떻게 보면은 서로의 주권을 존중하자라는 의미거든요. 네네. 그럼 만약에 여기에 초청을 받은 나라다. 네. 그러면 국제적으로 주권을 인정받은 겁니다. 그래요. 이게 아까 짚어주신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렇습니다. 대한제국이 그러니까 여기에 네. 초청만 받아서 그러니까 정식으로 초청만 받아서 만약에 회의장에 들어가는 순간 이 나라의 주권은 다른 나라들이 거기 있는 수십 개의 나라들이 존중해 줘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회의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대한제국은 초청을 받아서 간 건가요? 아니면 일단 한번 가보고 한번 들이대 보자 약간 이런 마인드였던 건가요? 이게 진짜 애매해요. 애매해요? 첫 번째 문제부터 애매해요? 초청은 받았습니다. 초청은 받았습니까? 1905년 10월 달에 러시아 니콜라이 2세로부터 발행한 초청장이 대한제국에 도착을 합니다. 예. 그때 러시아는 2차 만국 평화회의를 열기 위해서 총 47개 나라에 초청장을 발송하게 되는데 대한제국은 그 47개 나라에 포함이 되었었던 거죠. 네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10월 달에 도착을 해요. 1905년이니까 11월에 을사늑약이. 그렇죠. 한 달 뒤에 이제 을사늑약이 되면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기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1905년부터 1907년까지가 이른바 회의 준비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러시아 측든 이제 여러 나라들한테 우리 초청장 보냈는데 받았느냐, 그쪽에서 사절단 몇 명 올 거냐, 이런 준비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 사이에 을사늑약에 대한 소식을 러시아가 듣게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일단 대한제국에 초청장을 보내놓은 거는 기존으로 유지를 하고 다시 일본에 문의를 합니다. 요즘에 어떻게 뭐 대한제국 외교관을 니네들이 빼앗아 갔다는데 대한제국은 참가를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왜냐하면은 대한제국의 외교를 일본이 담당하기로 했으니까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일본이 대한제국은 안 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가 고민하는 거고 더불어서 일본도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여태까지 항상 대한제국의 후견 국가로서의 어떤 모습을 자처를 했잖아요. 그럼 이 만국 평화회의를 가지고 혹시 일본이 어떻게 보면 러일 전쟁 때 차지했던 대한제국에 대한 우월한 지위를 러시아가 흔들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일본도 신경 쓰였구나. 그렇죠. 1907년에 가서 야 그때 우리가 포츠머스 강화조약에서 뭐
저기 한반도에 대한 우월한 지위 인정했는데 그거 사실은 다시 얘기해보자. 이래버리면 할 말이 없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일본으로서는 이게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인 거고요. 예. 근데 러시아는 일단 여기가 안 한다 그러니까 네. 이걸 한번 밀고 나갈까? 이런 상황이었는데 네. 여기서 러시아 외상이 교체가 되면서 네. 러시아의 외교 정책이 아시아 쪽에서 유럽으로 넘어옵니다. 아. 그러면 일본과의 충돌을 굳이 감당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러시아 입장에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예, 러시아는 지금 독일이나 이런 나라가 더 중요했던 부분이었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서 러시아가 그 정책을 그러니까 한반도에 대한 어떤 주도권 문제를 만국평화회의에 만약에 상정을 했으면은 대한제국으로서는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었지만 네. 이거를 여기서 포기를 해버립니다. 아. 러시아 외상의 교체로. 그렇게 되니까 일본 쪽에서는 일단 안심을 하는 거죠.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제 대한제국에서 어떻게 보면은 황제가 혹시 초청장 받은 건 아니까 네. 특사 파견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감시에 들어갔으니 대한제국 처지에서 보면은 우리는 초청을 받은 국가다라고 해서 특사들이 간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일본의 처지에서는 저들은 초청국 대상에서 빠졌다. 왜냐하면 1907년에 최종 초청국이 다시 정리가 될 때는 45개 나라가 돼서 두 나라가 빠지는데 네. 그 두 나라 빠지는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바로 대한제국이 되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고종은 우리는 유효하다. 일본은 무효다를 가지고 각각 헤이그로 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애매한 게 많네요. 맞습니다. 예. 자,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고종이 밀사를 보낼 어떤 프로젝트에 돌입하는 건데 고종의 계획은 뭐였습니까? 이제 고종은 을사늑약이 딱 강제가 되니까 아까 초청장 받았을 때 굉장히 위협적이라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지만 그 시기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판단했는데 그 위험이 현실로 다가온 게 을사늑약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무효화 정책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에 보내고 대한매일신보가 그걸 다시 어떻게 보면 신문에 싣고 이런 과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무효화하기 위해서 특사를 보낼 준비를 1906년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1906년부터요? 네, 5년의 11월 달이었으니까 이제 6년 봄부터. 네네. 그래서 처음에는 가장 믿었던 사람을 누굴 보내냐면은 네. 이용익을 보냅니다. 이용익이라고 하면은 거의 고종의 오른팔 왼팔 다 하는 인물이에요. 아, 예. 그러니까 굉장히 자금력이 있었고 정보력이 있었던 인물인데 네. 이 사람이 블라디보스톡에서 암살당합니다. 아, 그래요? 추정컨대 일본 쪽에서 파견한 암살자에 의해서 죽은 네. 걸로 김모라고 하는 한국인이긴 하지만 네. 이 사람에 의해서 암살당한 걸로. 고종의 신복이? 예, 그래서 이용익이 먼저 죽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윤태경이라고 하는 외척을 한번 써보려고 하지만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헤이그 특사는 네. 거의 한 세 번째쯤 준비된 특사라고 볼 수가. 그러네요. 아, 그럼 고종이 엄청 긴장했겠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 측도 긴장을 한 거죠. 어. 그러니까 동정을 파악을 했다라고 하고 이용익의 죽음에는 일본이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로 파견을 하는데 바로 뭐냐면 이제 조금 더 그림을 좀 잘 짰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누구를 보내냐면 일단 이상설만 만나서 네. 위임장을 보내야 되니까. 네. 그래서 헐버트를 먼저 보내서 현지를 준비를 하도록 하고요. 헐버트는 우리 한글날 특집에 나왔던 그분이에요. 그 헐버트 박사. 그분이 돈 가지고 네. 먼저 헤이그로 갑니다. 아, 그래요? 현지에 가서 준비를 해요. 아, 헐버트 박사가 헤이그로 가요? 네, 그래서 예. 헐버트를 보통 제4의 특사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예. 그래서 헐버트 박사가 먼저 가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상설 선생을 만나서 네. 이제 여기에서 특사의 임무를 주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상설 선생은 이준 선생을 만나서 네. 이준 선생을 만나서 이제 특사로 보내게 되고요. 헐버트가 이준 선생을 먼저 헐버트는 따로 헤이로 보내고 가고. 예, 그다음에 예. 이준을 만나서 이제 본격적인 특사단을 꾸는 아, 겁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준을 만났는데 네. 우리가 알고 있는 특사는 3명인데 네. 고종이 만난 사람은 이준 한 명뿐입니다. 아, 우리가 아는 특사 세 분이 이준, 이상설, 이위종 열사인데 그렇죠. 고종이 만난 건 이준 열사. 이준 한 분만 분. 만납니다. 왜냐하면은 네. 당시 이상설, 이위종은 전부 다 외국에 있었거든요. 아, 애초에 외국에 계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상설 선생은 이미 1906년부터 연해주 쪽에서 서전서숙이라는 학교까지 만들면서 독립운동 교육 활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준 선생이 요 특사의 명을 받고 블라디보스톡 가서 이상설 선생을 만나고 네. 다시 이상설 선생하고 둘이 합쳐져서 상트페테르부르크 가서 네. 이위종 선생을 만납니다. 이위종 선생은 러시아에 계셨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서 만나서 네네. 이제 네덜란드 헤이그로 가게 되는데 예. 각자의 역할 분담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일단
이준 선생은 네. 이분이 우리나라 최초의 검사이기도 합니다. 이준 선생이 네, 검사이기도 했는데 이분이 나중에 그 재판에 어떤 걸 참여하게 되냐면 나철 선생이 을사오적 처단하려고 하다가 잡힌 사건 있잖아요. 네. 이 사건을 검사인데 네. 무죄로 만들려고 했어요. 아, 변호사 역할. 변호사 역할을 한 거예요. 예. 자기는 을사오적이 너무 싫으니까. 예. 그러니까 변호사 역할을 하다가 이 검사 측에서 쫓겨나고 곤장까지 맞게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고종이 파악을 한 거죠. 아, 저 사람이면 네. 일단 애국심이 충분하다. 의지를 갖고 하겠다. 더더군다나 법률가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어디 가서 얘기할 때 국제법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에 따르면 이 얘기를 해야 되니까 법률 담당과 애국심 담당 이준 선생. 법률 애국심 담당. 네.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이상설 선생도 사실은 애국심을 담당하는데 이분은 조금 다른 게 네. 을사늑약 당시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을사오적 있었고 거기에 뭐 한규설 선생이 있었고 막 쫓겨나가고 막 이랬었잖아요. 네. 그 회의장의 실무 담당자가 이상설 선생이에요. 실무 담당자. 회의장을 꾸미고 예. 밖에서 뭔가 준비를 하는 게 이상설 당시 의정부 참찬이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현장 분위기를 제일 잘 본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만국평화회의 가서 다른 나라에서 혹시 물어보면 그때 분위기가 강압적이었습니까? 라고 하면 제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렇지. 실무자의 눈은 달라요. 거기서 쫓겨났다니까요. 예. 반대하던 대신이. 네. 그럼 이게 무효의 조건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상설 선생은 물론 애국지사로서의 역할도 있지만 을사늑약 현장 담당. 증언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두 분이 외국어가 능통하지는 못해요. 아, 외국어가 일단 필수 조건이에요. 그렇죠. 당시 유럽에서 공용어가 불어였었거든요. 불어. 그리고 이제 초청자가 러시아니까 러시아어. 그다음에 이제 그래도 제일 쉬운 말이 영어였으니까 영어. 그걸 다 해야 되는. 다 해야 되는 분. 이휘종 선생. 이휘종 선생 왜 불어까지 하세요? 왜 그게 가능하냐면 일단 불어는 교양어였으니까 했는데 아버지가 이범진 공사가 주미공사도 했고 주러 공사였습니다. 주미공사 시절에 영어를 배우고요. 주러 공사에서 그 을사늑약 때 돌아오라고 하는데 이범진 공사가 나는 대한제국의 외교관이다 그러고 남았던 거예요. 최소 4개 국어를 하셨네요. 그러면. 네, 최소 4개 국어고 뭐 여러 자료에 따르면 뭐 7개 국어까지 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쨌든 4개 국어 이상. 엄청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 분이 세 분밖에 안 되지만 어떻게 보면은 정예 특사단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각시에 있던 세 분이 각각의 역할을 띠고 어벤져스 어셈블 하듯이. 그렇습니다. 아, 헤이그에 이제 집결을 한다. 맞습니다. 그럼 헤이그에 도착한 건 언제였습니까? 회의가 이제 6월 15일 날 시작됐는데 이분들은 늦게 열흘 뒤에 도착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그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게 회의는 석 달 동안 진행이 됐었거든요. 10월 달까지 진행이 됐었으니까 이제 현장에 도착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먼저 호텔을 잡습니다. 헤이그 근처에 약간 좀 외곽에 있지만 그 괜찮은 호텔 하나를 잡는데 그 호텔에다가 이제 밖에 태극기 걸고 이제 특사단이 도착했다라는 걸 표시하고 이제 회의장 문을 두드리지만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보낼 때는 초청장이 유효했지만 1906년을 지나면서 그 초청장이 무효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휘종 선생을 중심으로 언론인들을 통해서 여러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 대표들에게 대한제국의 현재 처한 위치, 을사늑약의 부당함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회의 자체로서는 큰 성과가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좀 그런 언론전은 좀 통했습니까? 해외 매체에서 좀 관심을 가졌나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데요. 여기서 이제 일본의 움직입니다. 일본도 당연히 대규모로 헤이그의 자신들의 평화회의, 왜냐하면 이게 열강들의 군축회의이면서 평화회의 어떻게 보면 불가침을 위한 조건들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런 거니까 특히 이제 유럽 상황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어서 일본은 예의주시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일단 대한제국이 특사를 보낸다? 여기를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결국 이준 선생을 파견하는 걸 놓친 겁니다. 일본 처지에서는. 그러니까 현장에 이제 특사단이 파견했다는 소식을 듣고 긴장을 하게 되죠. 그러면 대한제국의 회의를 무력화시킬 방법을 찾는 겁니다. 일단 공식적으로 무력화시켰는데 비공식적으로 무력화시킬 방법 두 가지를 찾게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각 나라들의 대표들을 만나서 대한제국에서 특사라는 사람들이 왔는데 이 사람들은 자격이 없다. 자격이 없다. 만나지 마라. 말 섞지 마라. 혹시 만나게 되면은 우리랑 사이가 안 좋아질 거다. 안 좋아질 거다. 은근한 협박. 그렇죠. 협박, 회유. 그러니까 자기보다 약하다면 협박, 자기보다 강한 나라들,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는 회유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특사들이 그래서 실제로 다른 나라 외교관들을 접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던 이유가 일본의 이런 공작 때문이었고요. 두 번째는 전공법을 씁니다. 바로 뭐냐면
일본에서 보냈던 사절 중에 한 명이 네. 바로 그 대한제국 특사단이 머물고 있는 호텔에 찾아옵니다. 예. 왜요? 당신들 대한제국에서 왔다며 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화가 났겠지. 네. 이준 뭐 이상설 이런 여기가 분들. 어디라고? 그렇죠. 네. 그랬더니 아니 특사로 오셨다며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를 말을 이어가는 거예요. 네. 뭐 그랬더니 아니 황제가 특사를 보낼 때 위임장 없이 보내나? 황제 위임장? 위임장 좀 한번 보여주지? 위임장이 있었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위임장 확인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이게 고종하고 연결을 해야 되니까. 나중에 엮어가지고 그렇죠. 고종을 압박하려고. 그러니까 특사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 그러니까 회의장은 아까 그 외부의 대표들을 회유하는 것으로서 끝냈지만 예. 여기서 또 하나는 그 다음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특사단이 위임장을 갖고 있으니까 네. 이 위임장을 어떻게든지 확보를 하고 안 되면 그 당시 명이 떨어진 게 뭐냐면 사진이라도 찍고 와라. 이걸 가지고 나중에 국내 정치에다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확보해라. 우리 특사들도 간파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간파했죠. 예. 바로 쫓아냅니다. 그래서 쫓아냈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특사단의 동정만 파악할 뿐 이 위임장의 또 확보는 실패했다. 그래서 나중에 일본에 보낸 그 자료를 보면은 네. 위임장을 확보하는데 실패했고 그때부터 우리는 특사단을 계속해서 두세 명이 확인을 하거나 어떻게 보면 뒤를 쫓는 그런 어떤 작업을 했는데 네. 다만 여기서 일본이 무력을 동원해서 특사단을 뭐 감금하거나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럴 수도 있었나요? 왜냐하면 훨씬 더 힘이 강하니까. 네네네.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건 국제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니까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었고 가만히 분위기를 보니까 네. 만약에 외국에 있는 대표단들이 대한제국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었다. 네. 그럼 아마 무력까지 감행을 했을 겁니다. 네. 근데 다른 나라들이 별 관심이 없나? 별 관심이 없어요. 그래요? 그러면 굳이 여기서 긁어 부스럼을 만들지 말자. 그렇죠.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 우리가 특사단들은 분명히 활동하는데 자유로웠었지만 네.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그 상황이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만들어졌던 겁니다. 참. 뭐 때때로 풀리는 게 뭐 거의 없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답답한 마음이 드는데. 결국 세 분은 어떻게 되죠? 결국 이제 네. 이런 한쪽에서는 감시, 한쪽에서는 방해, 그리고 우리가 가져왔던 초청장은 무효. 네. 그러니까 아마 거기서 가장 크게 분노했던 분 아마 이준 선생이었던 것 같아요. 7월 초에 네. 그러니까 헤이그에 온 지 한 2주 정도 지났을 때 그때부터 이미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식음을 전폐하고 이제 자리에 눕게 되는데 네. 당시 이제 여러 그 사후의 이제 진료 기록이라든지 사후의 어떤 검사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바이러스에 의해서 굉장히 몸이 안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당시 증언들을 보면은 네. 이미 단식에 들어간 것 같다라는 어떤 단식에 의견. 몸이 좀 안 좋으신 상태에서 약간 화도 나고 이러시니까 그리고 단식에.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답답한 거죠. 네.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헤이그까지 왔는데 그리고 황제의 명을 받아서 왔고 우리나라 을사늑약을 무효화시키기 위해서 왔는데 뭐 하나 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네. 결국은 거기에서 이제 목숨을 잃게 되는데요. 당시 이게 자결 또는 더 할복 나아가서 얘기도 있던데. 할복까지도 예. 신문에 실리게 되면서 대한매일신보 황성신문에 그런 식으로 보도가 됐어요. 맞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게 이제 굉장히 큰 충격을 국내외에 주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준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이제까지 관심을 가지 않았던 헤이그 특사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을사늑약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추후에 이뤄진 어떤 조사에 의하면 약간 그 기존에 있던 질환과 그렇죠. 단식이 유력하다. 그다음에 그 병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준 열사의 죽음에 대해서는 보통 순국이라는 순국. 표현을 쓰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을사늑약 이후에 또 한 명의 순국하신 애국지사 순국선열이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준 열사의 죽음은 결코 우리가 볼 때는 작은 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당대 이게 이상설 이희종 선생은 이제 이 사건이 끝나고 나서 이제 미국으로 갔다가 연해주로 왔다 만주로 왔다 하면서 계속해서 활동을 하거든요. 그러시군요. 근데 그 이상설 이희종 선생의 움직임 뒤에 뭐가 있냐면 이준 열사의 죽음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돌아가셨잖아요. 네. 거기서 아깝게 뭐 목숨을 끊으셨잖아요. 이런 얘기들이 움직이면서 결국은 우리가 지금 어떤 처지라는 거를 국외에 있는 동포들이나 국내에 있는 한국인들이 모두 다시 인식을 한 겁니다. 상징적인 사건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909년 이후에 안중근 의사가 독립의 상징이 되었고 1919년에 3.1운동이 독립의 상징이 되었는데 1907년 이즈음에 한국인
국내외의 한국인들을 하나로 묶어줬던 게 바로 누구냐면은 네. 이준 열사입니다. 그래서 그 이준 열사의 죽음에 분노를 했던 인물 중에 한 명이 이제 공립협회에 있었던 미국에 있었던 이재명 의사라는 분인데 네. 그 이완용 찌르려다가 예. 실패했던 실패했죠. 예. 인물이 바로 이재명 의사이기도 하고 거기에서 연결됐던 게 장인환 전명훈 의사 그리고 스티븐스 사살 예. 그다음에 그 스티븐스 사살에 영향을 받았던 게 안중근 의사 이토 사살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네네. 우리가 알고 있는 독립운동은 성공과 실패 그리고 그 현장에서 파악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계속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예. 참고로 이준 열사의 유해는 1962년에 봉환해서 63년. 63년에 네. 수유리 애국지사 묘역에 진장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럼 그 헤이그 특사 사건 이후 고종 퇴위까지는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사실은 이제 이 사건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일제는 왜 고종 퇴위를 1907년 이후에 헤이그 특사 사건의 책임을 물어서 시행했을까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게 큰 책임이 될 수도 있는가라는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1905년에 할 거면 하든가. 그렇죠. 을사늑약 예. 당시에 네. 그러면 이완용을 포함해서 이미 그 을사오적에게 도장을 받았으니까 황제는 필요 없으니까 퇴위를 시키면 되거든요. 네. 왜 이렇게 명분 빌미를 잡아서 했냐는 거죠. 예. 일제도 을사늑약을 자기네들이 저질러 놓고 무서웠습니다. 이게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자기들이 봐도 너무 이런 처음이잖아요. 강압적이고. 이런 게 예. 처음이니까 예. 그러니까 혹시 미국이 영국이 프랑스가 독일이 문제 제기를 하면 어떡하지? 그렇구나. 라고 고민을 했던 거예요. 네. 러일 전쟁 이후에 러시아로부터는 포츠모스 강화 조약을 통해서 네. 우월권을 인정받았다고 하더라도 네. 다른 열강들이 만약에 문제 제기를 하면은 이걸 어떻게 둘러대야 되지? 이런 고민을 했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을사늑약에 대해서는 최소한으로 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헤이그 특사를 갔을 때 만약에 이게 자신이 있었으면은 특사 가라고 해. 그렇죠. 그러네요. 예. 그냥 뭐 그 이준 이상설 이휘정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지만 하라고 해라고 했을 텐데 두려워했던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호응을 할까 봐. 네. 근데 가서 보니까 어떤 일이냐면 호응을 안 하던 호응을 거예요. 안 하니까 그냥 또 그러면 물리적으로는 왜냐하면 열강들은 열강들의 편이거든요. 네네. 여기서 식민지 만들면 저기서 식민지 만드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그러네요. 예. 고종을 퇴위시켜도 별 문제가 없겠네. 일본도 헤이그 회의를 어떤 계기로 해서 국제 분위기를 좀 읽으려고 했구나. 읽어낸 겁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여기는 뭐 우리가 어떤 대한제국에 대한 침탈 행위를 하더라도 다른 나라가 관심을 안 갖겠구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헤이그 특사 파견을 빌미로 왜 을사늑약이 있는데 당신 마음대로 외교회를 했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그걸로 고종을 퇴위시킬 수 있을 때까지 갔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거침이 없으니까 군대 해산도 해버려 라고 하는 정미칠조약의 강화가 이루어진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제는 또 이 헤이그 특사 사건을 통해서 국제의 어떤 분위기를 파악했다. 그것이 고종 퇴위로 연결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좀 더 씁쓸한 느낌인데요.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헤이그 특사 파견이 가지는 의미 선생님께서 뭐라고 보시는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193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 순국선열의 날을 을사늑약을 극복하려고 했던 여러 애국지사를 기념하려고 했던 거였고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이 헤이그 특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헤이그 특사가 사실은 잠자고 있었던 독립운동에 대한 열망 그리고 동포들에게 우리가 모두 같은 운명이라는 것을 알려준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후에 새로운 독립운동에 어떻게 보면은 시작점을 네. 만들어냈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역사를 이해하는 방식이 안 좋고 어렵고 슬픈 일이 있지만 네. 그거를 극복하면 된다. 그러니까 그날을 우리가 순국선열의 날로 기억하자라고 정했던 그 역사 의미를 생각한다면 네. 그래서 역사에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를 막으면 좋지만 이미 지나간 과거니까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여야 될 때도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태도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달라질 수 있다. 네. 네. 그래서 패배의 주의에 빠지지 말고 극복하려는 노력 이런 것들을 여기서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네, 좋습니다. 순국선열의 날 11월 17일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헤이그 특사 사건의 의미 오늘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